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6세기 폴란드 천문학자인데요. 기존에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내세웠습니다. 기존의 인생의 기본 감정은 행복이라는 사고를 뒤집고 원래 인생은 우울한 건데 가끔씩 행복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어떨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3장 지금 공장식 농장에서는 에서 젖소의 운명을 보도록 할게요. 젖소의 운명.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빌산업은 낙농업에서 분기되어 나온 한 분야다. 생산자들은 우유를 계속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젖소를 매년 임신시켜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새끼와 어미는 태어나자마자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송아지들과 마찬가지로 어미에게도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흔히 어미는 새끼를 빼앗긴 후 며칠 동안 끊임없이 큰 소리로 울어대면서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일부 암송아지들은 우유 대체물로 사육되다가 일정 나이 약 2살이 되어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젖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또 송아지들은 태어난 지 1주에서 2주 사이에 팔려 비육용 우리나 가축 사육장에서 사육되다가 쇠고기로 전환되며 나머지는 빌 생산자에게 팔리는데 이들 생산자들 또한 송아지의 빈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우유 사료를 낙농산업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설령 빌 생산 시설로 가게 되지 않아도 브리스톨 대학 축산학부의 존 웹스터 교수가 밝히고 있듯이 젖소에게서 태어난 송아지는 발육 과정에서 다른 어떤 가축보다 더 곤혹을 치르기 일쑤다. 송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미와 생이별하며 이로 인해 자연식인 어미의 젖을 먹을 기회를 상실하고 젖보다 싼 다양한 액체 대체 음식 중 한 가지를 섭취하게 된다. 젖소는 한때 평화롭게 심지어 목가적인 모습으로 언덕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제 젖소는 면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잘 조율된 우유 생산 기계가 되어버렸다. 상업적 목적의 우유 생산 과정에는 젖소가 목초지에서 송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목가적인 모습이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젖소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사육된다. 그중 일부는 단지 섰다 앉았다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개별 울타리에서 수용된다. 그들의 환경은 완전히 통제된다. 그들은 계산된 양의 사료를 먹게 되고 실내 온도는 우유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으며 조명 또한 인위적으로 조절되어 있다. 축산업자들은 16시간의 밝음과 8시간의 어둠의 주기가 우유 산출량을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젖소는 첫 번째 새끼를 빼앗긴 후 생산 주기가 시작된다. 젖소는 하루에 2번씩, 간혹 3번씩 10달 동안 젖을 짜게 된다. 출산 후 3달이 지나면 암소는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된다. 암소는 다음 새끼 출산을 위해서 대략 6주 또는 8주 전까지 젖을 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선 송아지와의 이별이 또 이루어지고 또다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겪게 된다. 이와 같이 맹렬하게 이어지는 임신과 수유 주기는 5년 동안 지속될 따름이다. 그러고 나서는
소모된 젖소는 도축장으로 끌려가 햄버거나 게 사료용 재료가 된다. 생산자들은 우유 산출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젖소들에게 콩, 물고기 가루, 양조 부산물, 심지어 가금, 거름 등과 같은 고에너지 농축물을 먹인다. 소의 고유한 소화기 계통은 이러한 사료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소의 반추위는 천천히 발효되는 풀을 소화되도록 진화되어 있다. 한편 소가 한창 우유를 생산하는 시기, 즉 출산을 하고 난 몇 주 동안은 섭취하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 일쑤다. 소가 생산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사료를 물질 대사로 전환시키는 양을 능가한다. 젖소는 고장이 나기 시작하며 자기 몸의 조직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때부터 젖소는 몸을 희생해서 젖을 분비하게 된다. 젖소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리적, 생리적으로 동요하는 민감한 동물이다. 그들은 관리인과 일체가 되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낙농 생산 체계 하에서는 축산업자가 하루에 젖소 한 마리당 5분 이상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 목초지가 필요치 않은 낙농장이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에서는 한 최대 규모의 우유 공장이 45분 동안 일꾼 1명당 800마리의 송아지를 먹일 수 있을 정도. 이는 통상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작업량이다. 이 정도로 발전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젖소의 자연적인 내분비 과정과 생산 과정에 개입해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게 하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의 성장 호르몬, 유럽에서는 소 성장 호르몬 또는 BST로 알려져 있다.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유 생산량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사용돼 암소는 고통을 겪게 된다. 다시 말해 암소는 매일 맞는 주사 때문에 아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몸을 더욱 혹사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더욱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질병, 현재 그들 중 상당수가 걸려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수의과학대학원의 영양학 교수이며 대형 동물의학과 과장인 데이비드 크론펠드는 BST를 한 번 투여한 젖소 중 절반이 유선에 생기는 고통스러운 염증에 걸렸고 BST를 맞지 않은 통제 집단은 단 한 마리도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동물복리 옹호론자들 뿐만 아니라 낙농업자들마저도 BST의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코넬 대학과 미국 의회기술평가국의 연구는 대형 공장이 BST를 사용함으로써 8만 명의 미국 낙농업자들 현재 절반이 실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들의 반대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국 서부의 한 낙농업자는 이러한 호르몬 주사로 가장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탐욕에 가득 찬 수많은 제약회사들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쨌든 탐욕스러운 산업가의 바늘 결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만족해 하며 사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생산해내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번식 기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 1952년 인공수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송아지가 최초로 탄생했다.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송아지를 탄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표준적인 방법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한 젖소로부터 다른 젖소로의 수정란 이식으로 최초의 송아지가 탄생했다. 이러한 기술은 호르몬 주사를 사용함으로써 매우 생산력이 높은 젖소가 일시에 수십 개의 난자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량 황소의 정액을 사용하여 젖소를 인공 수정시키면 수정란이 자궁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수 있으며 이를 옆구리살 절개를 통해 값싼 대리소에 이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소의 우수한 품종의 소로부터 신속하게 한 무리 전체를 번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에는 수정란 냉동 보존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통해 더욱 용이하게 수정란 이식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15만 건의 수정란 이식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최소 10만 마리의 송아지가 출산되고 있다. 더욱 생산성이 높은 동물을 만들어내려는 계속된 노력의 다음 단계는 유전공학과 클로닝, 미수정란의 핵을 체세포의 핵으로 바꾸어 놓아 유전적으로 똑같은 생물을 얻는 기술이 될 것이다. 유구가 살아가는 환경.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쇠고기를 얻기 위해 사용되었던 소는 광활한 방목 지역을 자유롭게 배회했다. 이는 우리가 카우보이 영화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피오리아 저널스타에 실린 한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목장은 과거와 같지 않다. 카우보이의 집이 반드시 목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집은 십중 빨고 찜구이한 쇠고기 유리에서 쇠고기와 향미료 냄새가 풍기는 가축 사육장에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카우보이의 모습이다. 노리스 농장에서는 풀이 드문드문 나있는 2만 에이커의 대목초지에서 700마리의 소를 키우는 대신 11에이커의 콘크리트에서 7,000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닭, 돼지, 빌룡, 송아지, 젖소와 비교해 볼 때 유구는 아직도 방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목으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감소해 왔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는 2년 정도 목초지를 배회할 수 있었다. 오늘날 그나마 배회할 수 있었던 운 좋은 놈들은 대략 6개월이 지나면 한 곳으로 이송되며 그곳에서 집단 사육이 이루어진다. 이는 최종 마무리를 위해, 다시 말해 목초보다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여 소를 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무게와 조건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구들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장까지 장거리 수송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그곳에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옥수수와 다른 곡초를 먹는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도축장으로 끌려간다. 대규모 가축 사육장의 성장은 추구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다. 1987년 미국에서 도축된 3,400만 마리의 추구들 중에서 70%가 가축 사육장에서 도축장으로 끌려갔다. 이제 대규모 가축 사육장은 국민들이 먹는 쇠고기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육장은 사실상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세금을 경감받기 위한 석유회사 또는 월스트리트의 금융 자본이 출자하는 경우가 흔하다. 추구들은 일반 농장에서 풀을 먹으며 성장하는 경우에 비해 대규모 가축 사육장에서 곡식을 먹고 자라는 경우에 훨씬 빨리 비대해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가축 사육장은 수익성이 있다. 하지만 젖소와 마찬가지로 추구의 위장 또한 가축 사육장에서 주는 농축 사료를 소화하기에 부적합하다. 소들은 가축 사육장에서 제공하는 사료 이상의 섬유질을 얻고자 자신이 서로의 외피를 핥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로 인해 반추위로 많은 양의 털이 쓸려 들어간다. 이는 농양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가 필요로 하며 갈망하는 조질 사료를 곡식과 혼합할 수는 없다. 그로 인해 소의 체중 증가가 속도가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추구의 대규모 가축 사육장에서의 감금 환경은 암탉이 3장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암돼지, 빌룡, 송아지, 젖소가 우리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처럼 극히 열악하지는 않다. 물론 사육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설령 밀도가 에이커당 900마리에 이르러도 추구들에게는 각기 50평방 PT의 공간이 확보되며 1에이커가량 되는 울타리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다. 또한 그들은 무리로부터 격리되어 있지도 않다.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삭막하고도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한 권태로움이지 운동의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구 사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자연력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소는 여름에는 그늘 없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수 있고 겨울에는 자연스레 적응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일부 축산업자들은 눈 폭풍이 쓸고 가면서 20에서 30%의 송아지와 5에서 10%의 어른 소를 잃게 된 커다란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다. 콜로라도의 한 축산업자는 송아지를 위한 보호 대책은 거의 없었다. 그 송아지들은 대부분 추위에 노출되어 죽었다. 축축한 눈이 내렸으며 얼마 있지 않아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전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축산업자가 총 100마리의 송아지 중 75마리를 폭풍으로 잃었다. 유럽에서는 일부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가금, 돼지, 빌 산업의 행보를 따라 추구도 축사로 데리고 들어왔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소를 영구적으로 실내에 가두어 놓을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실내에서 사용될 경우 추구들이 날씨로부터 보호받긴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늘 훨씬 좁은 곳에 수용된다는 대가가 따른다. 왜냐하면 추구 생산업자가 축사에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한 보상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대규모로 감금된 유구들은 개별 축사보다는 울타리 내에서 함께 집단으로 사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돼지나 빌용 송아지와 마찬가지로 추구 또한 널빤지 바닥 위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며 이로 인해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널빤지는 청소의 편의를 위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기술의 개입과 집약적 생산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축산 분야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목지에서 뛰어노는 새끼 양은 유쾌한 봄날의 상징이지만 이들도 이미 어두운 감금 축사 안에서 사육되고 있다. 오리건 주립대학의 토끼 연구센터에서는 연구원들이 토끼 사육용 우리 시스템을 개발해 2마리의 토끼를 30평방센티미터에 집어넣는 실험을 하고 있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선택된 양들을 개별 또는 집단 단위로 우리 안에서 사육하고 있다. 이는 양털을 깨끗하고 길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서 나온 양모는 일반 가격보다 대여섯 배 비싼 값에 팔린다. 모피 상인들은 야생동물 포획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모피임을 즐겨 강조한다. 하지만 모피 동물 사육장은 매우 집약적이다. 밍크, 너구리, 흰 족제비, 다른 모피 동물들은 조그마한 쇠우리에 갇혀서 사육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극지방 여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천 에이커의 툰드라 지역을 돌아다닌다. 하지만 모피 공장에서 그들은 45×42인치의 쇠우리 안에서 살고 있다. 가임기부터 시작해서 3개월 단위로 계속 임신 출산이네요. 그것도 강제적으로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하수는 상대를 자신보다 낮게 보고, 중수는 상대를 올려다보며, 고수는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입니다. 당신은 고수이신가요? Y뉴스 외전 9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93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